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이미 여러 번 만나보신 분 또 모셨습니다. 이상혁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기가 많으세요? 정말. 네. 중저음의 톤이 매력적이다, 뭐 이런. 네. 지금 세금 보고 시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좀 예년에 비해서 올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2016년하고 비교하면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2018년 텍스 바뀐 거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2018년은 굉장히 많이 바뀌지만, 2016하고는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세율이 조정된 부분, 그런 거 빼놓고는 사실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네. 워낙 2016년에 새로운 개념이 도입돼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서류가 부담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올해 회계사무실에 서류 가지고 가실 때 2번 걸음하지 마시고 네네. 한 번에 준비해서 가실 수 있게끔 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나와요. 이게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오바마 케어 네. 예전에 의무였잖아요, 보고가. 네. 그 세금 보고할 때 그게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 예전에는 네, 아직까지 의무 맞습니다. 아직까지 네, 의무예요. 아직까지는 다른 보험에 다른 보험 수단이 없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상조회라든지 네네. 그런 게 없으면 오바마 케어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리하는 게 실제로 다가오려면 내년까지는 가봐야. 그렇죠. 2019년도에 아마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가칭 트럼프 케어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하는 서류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거, 전통적으로 준비하시는 서류를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W2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99 받으시는 분들은 1099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스케줄 A라고 흔히 얘기하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그 폼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집이 있으신 분들은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있어야 되고요. 네. 모기지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할 게 많죠. 네. 헌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비, 특별히 많이 쓰신 부분, 특별히 한 3,000불 이상, 1년 내내. 네. 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고 내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3,000불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가능할 수 있고요. 네. 모기지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집에 이자 낸 것과 재산세 낸 것들이 다 그 안에 보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흔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혹시 작년에 사셨으면은 네. 그 자동차 살 때 처음에 TAVT 텍스라고 하는 걸 한꺼번에 내게 돼 있거든요. 요즘 그렇죠. 예, 그거가 마치 세일즈 텍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제너럴 세일즈 텍스로 공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시하신 분들 있으면 그 영수증 갖고 오시고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가장 기본적인 지금까지는 세금 보고 그것만 있어도 하는 경우 많았죠. 네. 그게 그 내용이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작년 2016년도부터 크게 바뀐 게 있다고 한 거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있고요. 네. 17세 미만, 17세는 안 되고요. 네. 17세 미만의 학생들이 집에 이제 같이 있을 때 그 자녀분들 크레딧 1인당 1,000불씩 나오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earned income 크레딧.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그 토탈 수입이 어느 정도 한계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주는 크레딧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메리칸 아포튜니티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학교에 다니시는 자녀분들 학비 낸 거에 대해서 크레딧. 이 세 가지 크레딧이 정말 풀로 다 받는 분들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받는 분들은 그 크레딧이 10,000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제 이 크레딧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좀 어뷰즈 해가지고 프로드를 하는 거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사기 많습니다. 네. 예, 많습니다. 그게 한인 이 텍스페이어들은 굉장히 순박하셔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히 어떻게 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악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를 빌려서 우리 아이인 것처럼 클레임을 한다든지. 야. 자녀가 나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딴 데는 몇 개 왔는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 것들도 그 라이선스가 없는 회계사들이 좀 조장하는
뭐 한국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발견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IRS에서도 당연히 그런 추세를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회계사들한테, 라이선스가 있는 모든 회계사들은 세금 보고를 도와줄 때에, 그 자녀가 본인의 아이인지 아닌지, 옆집에서 빌린 거 아닌지, 아니면 우리 애를 옆집으로 빌려준 건 아닌지, 6개월 이상 같이 사는 거 확실한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 서류들을 회계사가 영구히는 아니겠지만 장기간 보관을 해야만 됩니다. 3년 이상.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회계사한테 가면서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 뭘 이렇게 많이 가져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서류가 이제 앞으로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서류가 이제 결국은 그 자녀분이 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살았다고 하는 증명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허용되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 증명서 아니면은 성적 증명서. 그렇죠.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렇죠.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죠. 그 성적 증명서 물론 주소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사 가가지고 옛날 주소로 돼 있으면 그 무효입니다. 꼭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세금 보고하는 그 주소와 같은 주소가 이제 거기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아직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컬 레코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예방주사 그렇죠. 예방주사 접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는 걸 뽑아줍니다. 거기에도 주소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원래 그 아이 이름이 갑동인데 병원에 가선 제이슨이라고 했으면 제이슨이라고 찍혀 나오겠죠. 그건 안 돼요. 제대로 리갈 네임이 찍혀 있어야 되고 주소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지어 교회에서 신자 증명의 주소가 나와 있고 그 주소가 부모님과 같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교회 것도 인정해준다. 야, 그렇습니다. 그거 재밌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를 들었으니까 오바마 케어를 들으면은 그 오바마 케어 그 가입 증명서에 자녀분들 이름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주소도 있거든요. 그건 직접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하고 살지 않는 자녀도 내가 들어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증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니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피치케어라든가 이런 보험 서류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쪽에서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증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다 나오지만.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든데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메디컬 레코드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주소가 부모하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다 나가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소 증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애매한데 그 대신 학교에서 학비를 냈다고 하는 증명이 1098T, 투이션의 약자죠. 1098T를 갖고 오면 그걸로 부모님하고 부모님의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예요. 그 다음에 인컴 사이드에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런 크레딧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가구 크레딧, 언더인컴 크레딧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W2는 아주 쉽죠. 1099도 근로소득이니까 뭐 그것도 쉬운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발행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을 증명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일을 한 거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느 게다 디파짓을 했는데 W2도 아니고 1099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리페어샵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잔디를 깎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영업자들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회계사한테 평소에 부키핑 서비스를 맡겼다고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1년 동안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회계사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1년 동안 디파짓된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이거 근로소득이 있구나 라고 해야지만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회계사한테도 그 질문서가 굉장히 길어요. 회계사가 그 사람의 어떤 서류를 보고 이거를 작성을 했느냐, 그 사람이 준 서류가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했느냐, 만약에 리즈너블하지 않다면은 뭐가 부족하니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느냐. 그러니까 거의 질문서가 굉장히 길어요. 한 2페이지 이상 되는 거를 회계사가 일일이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이 없다고 하면은 회계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컴택스를 안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회계사들이 사실 정말로 거기다가 이 사람 리저너블하지 않았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가지 않으시면 본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일단은 증명 서류,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담당 회계사님한테 제대로 다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회계사는 그 증명 서류를 다 보관을 또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해주는 회계사인지 아니면 서류 보관 대행소인지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일이 전부 다 예전에 비해서 스캔해서 보관해야 되는 양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캔을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파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IRS에 보내는데 서류를 한꺼번에 안 주시고 띄엄띄엄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띄엄띄엄 주시는 거를 다 기다렸다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완벽하게 서류가 갖춰졌다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가 스스로 다 증명이 된 상태에서만 이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계사 페널티도 엄청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한 1인당 한 1,500불 정도 회계사가 내야 되는 페널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외 업무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회계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작년에 그것 때문에 피가 좀 늘었네요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좀 몇 분 만나뵀습니다. 조인트 어카운트도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 조인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따로 별도의 비즈니스 전용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게 다 섞여버리면은 회계사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비즈니스용만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궁극적으로 혹시나 IRS에서 감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서류를 보여줘야 뭔가 리저너블리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독립적인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따로 전용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에서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서류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오바마 케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오바마 케어는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는데 1095A라고 하는 그런 폼을 받으시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원래 냈어야 되는 보험료는 얼마인데 1년 동안 나라에서 크레딧을 얼마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낸 것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오바마 케어에서 결국은 내가 낸 것이 제대로 낸 것인지 너무 적게 낸 건 아닌지 너무 많이 냈다면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폼인데 이 오바마 케어에 적혀있는 디펜던트, 자녀분들 자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얘기하는 디펜던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디펜던트는 대학생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오바마 케어는 이분 결혼을 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27세 미만이면은 27세 이하면은 부모가 오바마 케어를 대신 내줄 수가 있게끔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바마 케어에 나와 있는 그 디펜던트 이름이 실제 세법상의 디펜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디펜던트 중에서는 자기가 세금 보고를 따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가령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오바마 케어를 들어줬는데 그 아이가 5월 달에 졸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잡았는데 W2가 예를 들어 1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디펜던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오바마 케어는 부모님이 다 들어줬는데 사실은 세금 보고는 따로 한다는 거죠. 그럼 오바마 케어에 나왔었던 크레딧이나 아니면 냈었던 돈을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쪼개서 부모님이 절반 보고하고 자녀분이 또 나머지 절반을 보고한다든지 그 퍼센테이지도 계산 결과에 따라서 틀리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폴리시 쉐어인데 그거를 나누는 과정이 복잡하기도 한데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예전에는 학생들이 자기 W2 한 장이 있으면 그걸 그냥 본인이 세금 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커먼 센스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분의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부모님이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오바마 케어 부분을 나눠야 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같이 합쳐서 보고 해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분의 수입을 부모님의 수입에 더해가지고 하우스홀드 인컴이 얼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보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를 훈련받은 회계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분들이 이제 오바마 케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세금 보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훈련받은 회계사한테 부모님 세금 보고서와 자녀분 세금 보고서를 다 갖다 주셔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담당 회계사 따로 자녀 담당 회계사 따로 이게 어려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서로 통신을 해야 되겠죠. 오바마 케어가 이 가족 관계도 이렇게 엮어주는군요. 그러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대학생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이제 더 이상 대학생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언드 인컴 크레딧 같은 경우는 대학생의 자녀분의 경우에도 해당이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을 때는 그 학교에다가 그 학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칼러십도 받죠. 학비 낸 거에서 스칼러십을 뺍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내가 실제로 낸 돈이죠. 거기에다가 스쿨 서플라이는 내 주머니에서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또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온 어떤 숫자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크레딧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98T라고 하는 폼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학비를 낸 거에서 장학금 뺀 거. 그 금액이 4,000불보다 많기만 하면은 4,000불보다 많기만 하면은 웬만한 크레딧 맥시멈을 다 받으세요. 1년에 4,000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4,000불이 만약에 안 된다 라고 하면 크레딧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회계사가 혹시 스쿨 서플라이 뭐 사실 당연히 있겠죠. 책도 사야 되고. 그죠? 어쩌면 뭐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샀을 수도 있고 뭐 볼펜도 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계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영수증을 킵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영수증은 없다고 할지라도 reasonably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바쁜 와중에 뭐 아무 소리도 안 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막 넣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전화 드려가지고 스쿨 서플라이 혹시 있으세요? 4,000불 안 되면은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만 본인들이 한번 보셔가지고 4,000불보다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따로 준비해서 오시면 시간 세이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 라이선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드라이버 본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저희가 다 킵해야 되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이미 회계사한테 갖다 주셨다면은 그리고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아직 익스파이어가 되지 않았다면은 다시 주지는 않으셔도 되죠. 새로 받으셨다면 꼭 주셔야 되고요.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게 연방정부의 관련 규정이 아니라 스테이트의 관련 규정이에요. 거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이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거기에 표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이파일이 안 돼요. 아예 없으신 분들은 페이퍼로 파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파일 안 되고요. 페이퍼로 해가지고 뭐 여권이면 여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뒤에다 첨부를 해서 사인해서 예전처럼 페이퍼 방식으로 보내야만 됩니다.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할 필요가 없어서 혹은 뭐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 라이선스 없는 분도 많은데. 그게 이제 그 규정상으로 보면 드라이버 라이선스 또는 스테이트에서 발행한 뭔가 그 아이디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스테이트에서 발행하는 아이디라고 하면 드라이버 라이선스밖에는 그 프랙티컬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죠.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뭐 여권 같은 거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에서 이슈한 아이디만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라이선스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운전면허부터 따야 되겠네요. 없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이 파일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드라이버 라이선스. 그리고 이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서류도 괜찮습니다. 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괜찮으니까. 이 파일 하는 거하고 이 파일 하지 않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죠.
이 파일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요. 네네. 이 파일 하고 그 IRS로 억셉트 되는 데까지 뭐 요즘은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네. 2, 3일이면 억셉트가 다 되고요. 네. 그리고 리펀드를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리펀드 들어오는 시간도 훨씬 더 세이브할 수 있고요. 페이퍼 파일에 비해서 많으면 한 한 달 정도는 먼저 리펀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돈 들어오면은 그냥 통장에 넣고, 혹은 뭐 캐시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또 쓰기도 하고, 나 얼마 벌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보고라고 하는 게 그 수입과 비용을 IRS에다가 보고하는 게 세금 보고죠. 수입은 얼마 벌었고, 네. 비용은 얼마다. 근데 그 비용이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용 같은데 비용이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훈련받은 회계사가 아니면 이런 비용은 됩니다, 저런 비용은 안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네. 회계사한테 1년 동안 부키핑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셔가지고 체크 쓰신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1년치 서머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날짜다 써야 되나요? 체크번호 써야 되나요?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컬럼을 만들어가지고 뭐 자동차 가스 컬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돌아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그 돌아다니는데 쓰는 밥값 쭉 나열을 하고, 네. 렌트 내시는 분 같으면은 렌트 쭉 나열하고, 전화 비용 나열하고, 그렇게 날짜 필요 없어요. 1년 동안 있었던 비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걸 궁극적으로 그 나열한 서머리를 궁극적으로 백업하는 자료는 본인의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겠죠. 아, 네. 예, 그거는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만, 네. 그 스테이트먼트를 통째로 회계사한테 갖다 주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회계사는 그분의 쓴 내용을 사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니니까 상당히 많이 게스를 해야 돼요. 네. 뭐 여쭤봐야 됩니다. 또 이건 뭐 어디다 쓰신 겁니까? 네. 그 시간이 평소에 1년 내내 이루어졌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네. 인컴텍스 시즌에 이 바쁠 때에 여지같이 갖다 좀 한꺼번에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본인은 본인이 쓴 거를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은 기억이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항목이 세금 공제가 될지 안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쓰는 거예요. 일단 써놓으면은 그거는 회계사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네. 이건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는 빠졌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죠.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제 담당 회계사님한테 미안해지는데. 저희 그냥 갖다 주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여기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 그리고 안 했는데. 뭐 홍 선생님이야 매달 회계사한테 서류를 맡기고, 그 회계사가 그걸 정리를 하고, 만약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1년 내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네. 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 좀 위안을 삼고. 네. 아, 그러시구나. 1099, 이거 1099이요. 네. 1099은 제가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일일이 다 기록을 해둬야 되는 거. 예, 그렇습니다. 1099이 사실은 IRS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폼이에요. 아, 그래요? 예. W2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세금을 다 띄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1099는 한 번도 띄는 적이 없거든요. 네. 그 1099를 받은 사람은 한꺼번에 그 1년치의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사실은 크기도 하거니와,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1099 받은 사람들의 세금 보고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W2에 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세금을 보고해야 되는 사람인데 1099를 받은 다음에 세금 보고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1099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럼 가서 요청을 하세요. 네. 서로 간에 좀 힘든 경우에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IRS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99는. IRS가 1099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1099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099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히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나한테 1099을 안 보내더라. 네. 그러니까 나도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 1099을 보내야지만 본인이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1099을 보내준단 말이죠. 나중에라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낼까 안 보낼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 전에 네. 그분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받을 게 있으면 달라고 해야. 주세요. 네. 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고를 해야지. 내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1099는 언제나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네네. 그 1099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1099 자체를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비용도 보고를 안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1099이 날려왔을 때 네. 그때 그거를 IRS에서 이거 보고 안 했으니까 세금 더 내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나는 그거에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늦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나중에 추가로 받으면 그냥 다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 챙기셔서 네. 비용도 적합하게 합법적인 비용들을 다 준비를 하셔서 네. 한꺼번에 딱 끝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1099 그 폼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미리 꼭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잘 알겠고요. 제가 듣자니까 또 자동차 마일리지도 공개를 네, 받을 수 그럼요. 있다고. 네. 네. 대다수의 1099 받으신 분들한테 자동차 마일리지가 아주 큰 비용이죠. 네네. 1마일당 지금 올해가 아마 55센트 정도 될 겁니다. 오. 아주 큰 거죠. 예. 10,000마일을 비즈니스 마일로 달렸다면 5,500불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예, 예. 10,000마일 달리기 위해 가지고 뭐 가스비 기껏해야 1,500불? 만마일은 금방이죠. 1년에 3, 4만 마일 뛰는 사람도 많죠. 있는데. 네, 혹시 저도 만만치 않게 뛰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마일리지를 공제한 사람이 워낙 많고 네. 그 마일리지 비용이 큰데 이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몇 마일을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차계부로 기록을 다 하지 않으면은 네. 그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 이만큼 달렸습니다라고 그 감사를 받았을 때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잘 없죠. 요즘은 네. 그 스마트폰에 앱도 생겼대요. 내 네. 마일리지 계속 누적시켜서 네. 나중에 딱 보고는 그런 앱도 생겼다고 하던데 네. 전통적으로 IRS에서 감사를 나오면은 네. 그 마일리지가 이만큼 있다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어요. 나 분명히 그만큼은 달렸는데 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그렇네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나는 이만큼 마일리지 달리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아주 일부라도 증명할 게 있어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깨쓰는 거? 뭐. 그렇죠. 네. 가스는 거라든지 가스는 뭐 내 차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차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오일 체인지 기록. 오일 체인지. 네. 오일 체인지를 기록하고 나면 거기 마일리지가 써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오일 체인지에 넣었었던 그 영수증을 계속 킵해 놓으시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네. 그 마일리지를 증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킵하지 않았는데.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사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마일리지 1월 1일 날 찍어 놓으시고 네.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또 한번 찍어 놓으시고 뭔가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셔야만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저 손님 중에 실제 그거 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노트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마일 다 1년 내내 기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드물어요. 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아주 드뭅니다. 네, 그런 분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기록을 하시고 네, 네. 그 기록한 거를 더해가지고 회계사한테 줘서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표창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 하시면서 그런 거 다 일일이 기록하는 게 프랙티컬리 쉽지 힘들죠.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뭔가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IRS 감사 나오는 제일 감사가 자주 나오는 감사 민도가 높은 거를 네. 3개만 뽑자면은 네. 첫 번째가 홈 오피스예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래요? 예, 우리 집을 오피스로 개조를 해가지고 네. 썼으니 네. 우리 집에 잔디 깎은 비용도 우리 오피스의 비용으로 좀 쳐서 공제를 해달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도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오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깎은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잔디 깎은 비용이 그 오피스의 공간 면적 비율만큼만 공제가 되겠죠. 집 크기는 뭐 3,000원인데 오피스가 200이면은 금방 되겠죠. 15분의 1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분 뭐 집의 유틸리티라든지 뭐 집을 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피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홈오피스를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서 익스펜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불합리하게 그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찌됐건 통계적으로 보면 홈오피스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언제나 자동차 마일리지는 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은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그 마일리지를 다 비즈니스용으로 썼는데 감사 무서워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해야죠. 사실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런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 많이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earned income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소득 가구 크레딧인데 그 저소득 가구 크레딧에 할 때 보면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얼마 이하라고 하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earned income 크레딧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earned income 크레딧을 뭐 2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받았는데 그 가족의 그 하우스홀드 그 가족 숫자가 뭐 5명인데 1년에 수입이 뭐 10,000불밖에 안 되더라. 한 해는 그럴 수도 있겠죠. 상당히 수상하네요. 2년, 3년 이렇게 되면 그건 감사 굉장히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게 이제 넘버 1, 2, 3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더인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 전에는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인컴 크레딧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온 가족이 다 소셜 넘버가 있어야 돼요. 온 가족이, 자녀분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영주권을 갖지 않으셨는데 소셜 넘버가 다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뭐 이민을 왔거나 유학을 와서 얼마 안 돼서 애를 미국에서 낳으면 그러면 소셜 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H1 비자라든지 뭐 F1 비자인데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셜 넘버가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하실 때 문제 불리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거가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이민법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전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IRS에서 허용하는 국세청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는 그런 그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로 변호사님한테 물어봐도 IRS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라면은 이민법에서도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분 저도 예전에 H1 시절에 그거 다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중에 영주권 갈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괜히 겁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뭐 세금 신고하는데 당장 필요한 거는 그 정도면은 일단은 다 일반적인 분들을 위한 지금 뭐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아마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부동산이 있다거나 자산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근데 뭐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